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투자인사이트 시간으로 저희에게 지난 연초죠. 2월에 부채한도 협상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가셨고, 그 예언대로 현실화가 된 우리 예언자 자,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그거 말씀해 주신 바람에 저도 팍 꽂혀가지고 5월 달에 조심하자. 6월 달에 문제가 생기니까 5월 달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조금 빨리 뚜껑이 터지면서 4월부터 시장이 좀 흔들렸어요. 네. 근데 지금 흔들리고 나서 지금 부채한도 협상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직 약간 주식시장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보는 거하고 채권시장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리와 주가 상황들을 보면요. 그래서 약간 좀 예를 들면 채권은 금리는 너무 조금 그러니까 경기를 너무 나쁘게 보는 것 같고 그 주식시장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이제 5월달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6월달에 좀 둘 간의 간격이 좀 좁아지는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이게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의 어떤 미국이 정말 부도가 나는 일은 없겠지만 이게 또 이 내년에 어떤 미국의 어떤 대선이 있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2011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그때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약간 그때보다도 상황이 그때는 이제 금리는 어쨌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그렇지가 않아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변동성이 여전히 좀 커지는 모습들이 5월달, 6월달에 계속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식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파국적인 21년 같은 파국은 안 올 거지만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더라도 한 5천억 달러 정도 부채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충격을 줄까요? 어떤 게 충격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이제 예산을 줄일 거잖아요. 근데 예산을 민주당의 의견대로 많이 안 줄이면 아마 인플레가 조금 더 잘 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미국 경기가 조금 꺾여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정부 지출이 줄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의 경기가 사실 다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조금 오히려 이제 침체에 대한 위험들이 좀 커지는 거냐. 요게 이제 갈림길에 좀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대로 여전히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한도를 높이되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으면은 또 하반기에 생각보다 물가가 덜 떨어지는 문제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6월 달은 동결이라고 하더라도 7, 8월에 이것도 한번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무 예산을 많이 줄여 놓으면은 이제 내년도까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 꺾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보면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전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다가 국채 발행이 없으니까요. 근데 막상 이 합의를 하게 되면 잠깐 또 금리가 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공급 물량, 그다음에 국채 발행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약간 금리가 오르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주식도 채권도 조금 서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커진 상황이라 둘 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뭐가 더 나쁠까요? 민주당 안이 통과되는 거, 공화당 안이 통과되는 거. 저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안이 통과가 돼서 예산을 좀 덜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인데 그게 흔들리는 순간 주식시장은 또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리스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어차피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금리는 이제 동결로 끝났다, 이제 인상은 끝났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적인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에다 여기다 한 번 또는 두 번 금리를 더 올리면은 절대 금리도 높지만은 시장이 이제 편안하게 마음 먹었다가 잘 나가고 씻고 누웠는데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오면서 또 뭐가 집에 툭 떨어져. 그러면 이제 집 밖에 옷 입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딱 그런 상황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한 중간 즈음에서 공화당도 받아들이고 민주당도 받아들일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럼 오히려 그게 황금률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네, 물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 결국 다음 주가 벌써 6월 1일 옐렌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이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저께 뉴스까지만 보면은 어쨌든 약간 중간 합의 단계를 빨리는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그렇다고 부도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죠. 이번에는 민주당 네. 공화당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네. 약간 단기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9월이나 올해 연말까지 임시 예산을 두고 네. 그러니까 조금 한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9월까지 12월까지 이제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이제 협상을 하는 네. 그 방법이 가장 뭐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6월 1일이 지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재무부의 돈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6월 한 중순 정도? 그러니까 약간 뭐 한 2, 3주 정도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뭐 이렇게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500억 달러 이하로 이제 잔고가 줄었다. 네. 저기 트레저리 어카운트가 다 줄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는데 뭐 버틸 수 있는 게 어떻게 버티냐면요. 이자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는 형태로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각도기 TV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특별히 보건데 반도체는 하반기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경제부 장관 말씀에 의하면 수출입이 9월달 정도면은 흑자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 한국 시장은 이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올 거야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될 거고 최근에 DDR5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랐죠.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뭐 70불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요게 조금만 더 연장이 되게 되면은 막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타이밍에 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이렇게 무역 적자나 수출이 마이너스 났다가 이렇게 회복돼서 올라올 때 대단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거의 그림으로 보면 거의 V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V자 형태라기보다는 U자 형태가 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지금 수출 구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지금 20%가 안 되거든요. 네. 19.5%인가 뭐 이렇게 이제 확 떨어졌는데 네. 지금 미국 그 수출 비중이 18%대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사실 지금 하반기에도 더 좋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미국도 경제가 갑자기 하반기에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고 미국 경기도 조금씩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수출 쪽에서 V자 반등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그 한국 무역 적자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IT 부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CD 같은 거는 이미 이제 그 중국 쪽이 훨씬 더 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쪽으로 좀 반전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원재료가 되는 뭐 수산화 리튬, 뭐 수산화 코발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국으로부터 엄청 수입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항목으로는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품목으로 이렇게 그 큰 덩어리에서 이제 잡히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수출은 확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저희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수출이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것이지 이게 기대하는 것만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상저하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반등이 나타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약간 V자보다는 U자 형태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우리가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늘려면 중국의 수출이 증가를 해야 되나요? 내수가 좋아져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인도나 이제 동남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우리가 아세안 교역은 좀 늘어난 네. 거잖아요. 수출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차치한 이렇게 빼 먹으면서 중국 수출 양이 좀 교역량이 좀 줄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중요한데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중국이 대미 수출이나 수출 보면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네, 생각보다 좋게 나옵니다. 이제는 꺾일 거야 이랬는데 전혀 안 꺾이고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만들 만큼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가 덜 팔리고 물론 이제 아세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덜 팔리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총 기준으로의 수요가 뭐 PC나 이런 쪽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내수가 썩 좋지 않다라고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최근에 숫자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숫자가 되게 좋은 게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 방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차츰차츰 줄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그 외교 노선을 보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부르고, 뭐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부르고, 뭐 중동의 이란하고 사우디도 같이 불러서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출은 대미 수출이 아주 나쁘지 않은 거에 플러스 그다음에 그런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뭐 동유럽 이런 그 약간 반미 전선에 조금 더 가까운 나라들한테 되게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수출이 좋다고 해서 정말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쪽 나라의 어떤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진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의 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건데 중국의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중국의 내수가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또는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여전히 좀 밋밋하다,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홍콩의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만나서 네. 한 3-40분 대화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소비가 안 좋냐? 사람 돈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돈을 안 쓴대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걔네는 이제 상처 효과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 집값도 떨어지고 코로나 걸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압박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저희 IT 대기업들 손상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종합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돈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좀 풀리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아무래도 보유 편향 비슷하게 자기네들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건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중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우리의 수출도 좀 늘어나면서 약간 좀 그때는 제대로 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그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데이터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또 사실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 자체가 지난 4월달, 5월달 그 중국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나온 거 보면 부양은 하되 추가적인 건 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부채 관리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풀리긴 풀려서 조금씩은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속도가 나오겠나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조금 저희가
이게 중국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느껴지기까지는 조금 더 예열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경제부 장관이 말씀하신 9월달에 흑자 전환 이거는 가능할까요? 흑자 전환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는 이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네.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무역 흑자가 느는데 네. 네, 아마 천천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한동안은 그냥 무역 적자 흑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내년 정도 이후에나 네. 조금 더 흑자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5일 날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 열면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결을 하겠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한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잡혔으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혀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어떤 금융의 안정성 측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썩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근데 막상 아마 내년 한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국내 이 금리가 궁금해졌냐면 뭐 브릿지론이라든가 PF에 좀 연장을 했던 만기들이 올해 중순에 네. 이제 집중되어서 이게 뭐죠? 갱신이 될 거냐 아니면 갱신을 못 할 거냐 뭐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내년 5월 총선까지는 무조건 만기 연장할 겁니다. 네. 그런 수가 있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싹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 부동산 PF 관련해서 대주단 협의체라는 거를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주단 협의체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 3분의 1이 이제 그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은 만기 연장을 해주는 거고요.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이자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덮는 거다.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내년 5월까지는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캠코에서도 지금 1조 원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PF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총알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부가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문제를 덮는 쪽으로 이제 시각을 돌렸고 어떻게든 내년 5월까지는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어쨌든 좀 그 만기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올해 그 1분기 증권회사들의 실적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증권사와 관련된 PF는 1년만 연장해줘도 상당 부분을 좀 해소가 되어서 진짜로 덮은 게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내년쯤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는 굉장히 침울했고 굉장히 이제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어디 자빠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근데 올해 1분기에는 그런 얘기 없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또 열심히 하고 위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1분기 때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은 편인데요. 제가 좀 느낀 거는 약간 특히 이제 중소형사들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not bad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데들은 몇몇 있죠. 좀 많이 여전히 이제 좀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고 그런 쪽이 적은 쪽들은 올해 1분기 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론 많이 걸리는 회사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본 PF도 좀 비율적으로 총 자본금 대비 비율이 조금 높게 잡힌 데가 있고, 이런 회사들만 어제 보니까 5개 좀 넘는 것 같던데 그런 회사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시간을 끌어줘도 해결이 안 될까요, 이 회사들은?
조금 시간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얻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 아마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확률은 좀 적어 보이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정말 이제 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벌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좀 지금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좀 전체적인 회사 사이즈나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 좀 그 빼앗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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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뭐 거래소는 이제 2,600을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오히려 반등하고 있고, 실물 현장에서는 적자가 계속 터지고 2분기까지 적자가 상당할 텐데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스닥 100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역사적 신고점을 향해 가는 빅테크들이 막 지금 존재하고요. 뭐 애플,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지금 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테크주들의 몰락과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 기업들의 영업이익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나 미국의 GDP 성장률이랑 이렇게 그려봤더니 좀 흥미있게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생각보다 성장률이나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랑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기업들이 미국 내 매출도 있지만 글로벌한 매출. 예, 글로벌이 미국 외 매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AI라는 거가 주는 의미는 특히 이제 챗 GPT로 이번에 나타난 게 주는 의미가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도 사실 뭐 100만 명 또는 뭐 10억 명 이렇게 그 조회수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픈 AI의 챗 GPT가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뚫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고 그 속도가 빨라진 이면 그거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서버 수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GPU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적어도 3년에서 5년 길게 보면 한 7, 8년 이상의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AI 쪽 반도체 또는 AI 쪽 관련된 서비스는 좀 다른 스토리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또 약간 버블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업체들은 정말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도, 물론 침체가 가면 성장주고 가치주가 다 빠지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적어도 아주 심각한 리세션에 대한 것만 피한다라고 하면은 그쪽과 AI와 관련된 빅테크들이 이 상대적인 강세를 그래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의 멀티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근데 멀티플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자체가 지금 약간 올라가다가 멈춰 있어서 네.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멀티플이 올라간 부분들을 좀 정당화 시켜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작년 말 그다음에 작년 초에 있었던 그 멀티플의 고점을 넘기에는 그거는 이렇게 되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개별 기업들도 빅테크 기업들도 네. 시장 전체 말고. 네. 그렇게.